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표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외에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는 과장됐다며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유아인 씨 재판의 쟁점과 또 전망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거취를 둘러싸고 압박이 거세지자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을 받은 걸로 의심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7일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1,100명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습니다. 다만 입주 물량이 늘면서 잔금 소요가 확대되며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가 6년 총액 1억 1,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0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배들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역시 여당발 인적 쇄신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나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기자들이 자택에도 찾아가 봤지만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전에 YTN 방송에 나와 김기현 대표가 따로 지도부와 연락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에서는 혁신과 희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내일 정례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 만큼 고민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 거취를 두고 현재 여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직은 유지하되 장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표직까지 사퇴하는 방안, 또 대표직만 내려놓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는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당은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를 취소시켰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다른 친윤계 의원들과 김기현 체제를 옹호하던 초선 의원들도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김 대표의 선택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미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 대표가 직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얼굴인 대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김 대표의 총선 출마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당이 명예로운 출구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쇄신 경쟁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우리도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주요 인사들은 왜 선도적인 결단을 못하냐며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못하다고 적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당의 재건을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게 어려우면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초선 이탄희, 홍성국 의원은 오전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제 퇴행 움직임과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여당과 민주당의 상황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기자에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스스로 밀려나서 부러진 거지 그게 혁신이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인적 쇄신은 하던 대로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이루어지면 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가덕도 신공항 같은 기반시설 사업 투자를 약속하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물밑에서는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데 혁신은 통합과 단합을 기조로 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내 분열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당내에 6천여만 원이 뿌려지는 데 관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7억 원 넘게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인데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닷새 만에 송 전 대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로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뿌린 돈이 9,400만 원에 달한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금액은 지역 본부장 제공용 650만 원과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합쳐 모두 6,650만 원인데요. 현역 의원 부분은 기존과 같지만 지역 본부장 관련 금액은 줄어들었고 지역 상황실장 관련 자금은 아예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수사했다며 당대표로서 살포를 지시하거나 알았는지가 증거로서 입증된 금액만을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들을 뿌리기 위해 송 전 대표가 이정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6천만 원을 받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사실상 정치자금처럼 썼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규모는 7억 6,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청 밖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를 겨냥해서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먹사연 후원금도 영수증까지 발행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을 토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로 선출됐고
사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총선 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과천 방통위 청사 부근 사무실로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논란이 된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논란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김 후보자가 지명 7일 만에 첫 출근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일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7일 전인 지난 6일 지명이 됐습니다. 현직 국민권익위원장 신분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 근절과 공영방송 개혁, 포털 규제 등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는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돼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권익위에 휴가를 내고 왔고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 중입니다. 올해 말로 재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 심사 등 현안 때문에 여당은 빨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면밀한 검증을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방통위에서 YTN 유환웅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크 리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하고 이행하는 동맹의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협상 끝에 양국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용어를 포함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 안보, 산업 분야의 양자협의체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터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서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잡을 방문하고 당시 을사독약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헤이그 특사 고 이준 열사의 기념관도 찾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실태에 대해 처음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또 협박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답이 많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특정 업종에 대한 감정노동 실태 조사는 종종 봤었는데 공무원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생소한데요. 처음 진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정 업종 하면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이 콜센터 상담사나 경찰, 이 교정직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일 겁니다. 업무 자체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인사처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국가직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11,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규제와 감정 부조화, 조직 모니터링, 보호 체계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우선 업무 과정에서 입는 정서적 충격 정도를 말하는 감정 부조화 점수가 높았습니다. 정상은 3에서 7 정도인데요. 여성은 10.1점, 남성은 9.4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노동의 노출 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응답자의 80%가량이 위험군이라는 겁니다. 민원인과 갈등을 겪어도 본인 선에서 대처할 재량권이 없어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체계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정상을 웃도는 10점 이상으로 집계됐는데요. 응답자의 약 70%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공무원들은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습니까? 네, 예상대로 민원인 응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끝까지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로 정확히는 31.7%가 감정노동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폭언과 협박으로 29.3%였습니다. 세 번째로 꼽은 것이 보복성 신고입니다. 개별 기관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실이나 국회, 권익위 같은 다른 기관에 계속 신고 민원을 넣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 노동은 곧바로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되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대답이 3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업무 몰입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감정 노동에 시달려도 무려 절반 가까이가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노동 스트레스로 신체나 심리적 질병이 생겼어도 61%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했던 조치는 병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응답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민원 수당이나 성과 평가 같은 당근책도 좋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조치 등으로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달라는 겁니다. 인사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와 검진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0월보다 소폭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는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은행 가계빚이 우리 경제 큰 부담인데 지난달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요? 네, 가계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월보다 5조 4천억 원 늘어난 1,09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잔액만 두고 봤을 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다만 한 달 전 증가폭이 6조 7천억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증가 규모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보면 주택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하긴 했지만 늘어난 입주 물량에 잔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성 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위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0월 5조 7천억 원에서 11월 5조 8천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신 고금리의 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연휴 소비자금과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같은 일시적 요인까지 사라지면서 전체 기타 대출 잔액은 3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에 대해선 과거와 견주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수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3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창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3조 원이 더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한창 호황기였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94조 원, 74조 원 늘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올해 증가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관계부처와의 협동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출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 달 안에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황을 좀 봤고 기업 대출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대출 증가 규모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1,253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3천억 원 감소했는데요. 역대 11월 증가의 기준으로는 통계속보치 작성 이후 세 번째로 큰 폭입니다. 우선 대기업 대출을 보면 보통 연말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 데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도 상환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 확대 노력과 함께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5조 8천억 원 늘면서 증가 규모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물가 속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단위 가격 표시제도 확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브라질 같은 해외 입법 사례도 있는데 소비자에게 좀 제대로 알리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 인상이 소비자들을 숨은 물가 상승에 노출시켜서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이나 생활화학 제품 용량이 바뀌어서 단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 제조사가 포장지에 용량 변경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필품을 대상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하되 어기면 제재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네, 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단위 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84개인 대상 품목을 늘려서 컵라면과 즉석 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50개 이상 늘려서 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독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와 티빙까지 줄줄이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구독자들의 스트레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의 계정 공유를 금지했던 넷플릭스. 이번엔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식 요금제의 신규 가입과 재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새로 들어가려면 최소 월 1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니까 사실상 구독료가 4,0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국내 구독료를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상률이 43%에 이르는 건데요. 구글 유튜브 팀은 심사숙고 끝에 3년 만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와 달리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데 한 번에 40% 넘는 인상은 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국내 유튜브 이용자의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은 무려 1,044억 분, 무려 카카오보다는 3배, 또 네이버보다는 4배 넘게 많습니다. 유튜브 이용 요금이 사실상 고정 지출이 된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타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한국에 대한 구독료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인도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또 최근에 가격을 올린 아르헨티나도 비싸야 6,000원 정도면 구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구독료가 유독 비싸죠. 또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이 최대 5명까지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도 42개 나라에서 제공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구독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아서 이른바 디지털 이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구독료가 저렴한 나라로 우회 가입하는 건데 VPN 우회 결제 방식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 소득 수준을 따져봐도 우리나라 요금이 과도하게 비싼 게 맞는다면서 업체들이 적정한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또 선택권이 묶인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독하는 걸 악용해서 가격을 멋대로 좌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첫 공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죠. 배우 유아인 씨 어제 첫 재판이 있었고요. 대마 흡연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네,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2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네.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8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예. 네, 크게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마 등의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행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마약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본다면 핵심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정도의 혐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요. 굉장히 다수의 마약이 지금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네. 대마,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등의 성분이 검출이 되었는데 앞서 영상에서 유아인 씨 발언 내용 보시는 것처럼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발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그런 본인의 법적인 전략에 대해서 공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심지어 모발에서 다량의 어떤 그런 마약 성분들이 검출은 됐지만 현재 대마에 관련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대마를 포함해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그리고 레미마졸람 이렇게 해서 총 5개 적용을 한 네.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경찰은 8개를 그렇죠. 투약했다라고 봤었거든요. 왜 종류가 줄어든 겁니까? 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흡세에 앞서서 마약 사건 굉장히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때 이 모발에서 마약 섬출이 검출이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다면 바로 그대로 그 성분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공소가 유지가 되려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그 투약 시점, 투약 방식, 그리고 투약한 상대방 등의 진술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년에 보면은 한 10cm 정도 자라게 되고 매달 뭐 1cm 정도는 자라게 되잖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모발을 자주도 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약 시점이 굉장히 이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투약했는지가 특정이 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수사라는 것이 원래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을 토대로 애초에 그런 제보에서 수사가 시작되게 되고 대부분의 그 투약 시점이나 투약 장소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그 진술의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혐의로 정확하게 인정될 수 없었던 그런 점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검찰 쪽에서는 어쨌든 투약 혐의와 투약 사실들이 비교적 좀 정밀하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혐의들로 좀 추려서 현재는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든지 공소장에 또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적인 쟁점들 좀 자신 있는 그런 죄명 위주로 좀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래프를 정리했는데 마약은 4종이었고 181번 투약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어디서 어떻게 투약을 했는지 그게 나와야지만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법적으로 좀 다퉈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인 씨 입장에서도요. 사실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혐의 그리고 특히 그냥 단순히 본인이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요. 만약 마약을 내가 권유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오게 되고요. 이 마약 중에서 대마도 불법임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마의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마만 인정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고요. 대마의 경우에는 비교적 확실하게 검출되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도 그렇고 본인도 사실 이 대마 흡연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모두 부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확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마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초범이고 대마 혐의만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상 현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법적으로는 유리한 방향의 진술 그리고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이제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할 텐데 사실 마약 같은 경우에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모발을 잘라버리거나 이러면은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 수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마약 사건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약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요. 결국 화학 작용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면 좀 더 교묘해지는 그런 마약은 발견이 됐는데 마약 검출하는 기술은 여전히 그 마약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마약 검출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가 있는데 이건 10일 정도 이내밖에 최대 기간이 10일 정도 이내에 한 마약만 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모발의 경우에도요. 모발을 탈색하고 염색하고 또 삭발하는 경우, 채호하는 경우에는 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마약을 분석할 수 있는 특히 최신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텐데 그렇죠. 유아인 씨가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8명을 선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그렇죠. 초호화 변호인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도 지금 재판에 들어가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유아인 씨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것으로 저도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재판 유아인 씨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재판이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유아인 씨가 사실 굉장히 많이 투약한 것이 이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80번 넘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일부는 지금
정당하게 의료용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본인이 어쨌든 최대한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이 다툼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냐에 따라서 형량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뭐 굉장히 높은 전관 변호사, 뭐 마약통 출신의 검사인 전관 변호사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뭐 마약 사건에서 이 정도의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거는 있는 일이긴 하고요. 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유아인 씨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의 80대 건물주를 살인교사한 모텔 업주 오늘 영장 심사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됐습니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전에도 지금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가면은요. 예. 지금 피해자는 80대 건물주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요원에 의해서 옥상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이렇게 단순 살인 사건으로 끝나나 했더니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모텔 주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이 가해자가 이 모텔로 숨어들었는데 이 모텔의 CCTV가 삭제한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삭제를 누가 했는가를 봤더니 모텔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이 모텔 주인도 이제 포착이 되게 됐는데 이전에는 어떤 살인 동기도 분명하지가 않고 일단 가담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살인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금 이렇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실제로 이 행위를 한, 이 살인을 한 가해자만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후에 새로운 영상 증거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차 관리인에게 이 지금 살해를 당한 이 피해자의 이 주변 상황 등을 좀 알려주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살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건물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보를 했다고 경찰 쪽에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보강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영장 청구가 있었을 거고 이번 경우에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어떤 살인의 동기가 명확하다면은 살인을 교사했다면 보통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거액을 약속했다거나 이렇게 너가 대신 살인을 해준다면은 내가 거액을 주겠다 이런 게 교사의 기본이 될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정신적으로도 정신 지체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범행의 동기가 좀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조사 보도에 따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정확하게 경찰 수사 결과라기보다는 주변인들의 탐문 등을 통해 보니까요. 이 살인이 일어났던 이 건물이 이 옆에 있는 이 모텔과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텔 주인이 이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내고 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여서 어떤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감정이 좀 상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가능하게 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인 동기가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주차 관리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전에는 기각이 됐지만 이번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어떤 영상 자료들도 확보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주차장을 같이 쓴 그런 부분,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였다는 점 등이 어느 정도 어떤 살인의 동기가 좀 더 이해될 만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뭐 금전이 오고 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살인의 대가로
바로 어떤 걸 제공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명확하겠지만 예. 지금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보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도 한 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인파 속으로 파고든 경찰.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홀로 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112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12 기본법은 경찰관이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일정한 구역 밖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112 신고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 그 요건을 넓혔다는 점, 특히 이걸 방해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제때 잡아줄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이라면 사유지나 개인 소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여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신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어떤 위해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진입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좀 망설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 반쯤 세종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3kg 크기의 아령이 밖으로 떨어져 바닥 보도블록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청소를 위해서 창틀에 잠깐 올려놓은 아령이 강풍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동항대교에서 승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10여 미터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운전자 57살 권모 씨가 왼쪽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린 비가 얇게 얼어붙은 도로에서 승합차가 미끄러진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제 학교에 설치된 음수기 물을 마시고 이상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치료 뒤에 무사히 귀가했고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시청과 보건소, 교육청 등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개인 물병을 지참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에게 성차별적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 부장검사가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을 향해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예천 폭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30여 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익명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올라갑니다. 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하는 포상금 산정 기준이 새롭게 반영됩니다. 또 기존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했던 신고 제도를 개편해서 익명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 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25개에 육류 소매업과 주차장, 보일러, 수리점, 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내년부터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 대비 30% 감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람객 341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2014년 353만 명보다도 13% 증가한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입니다. 오늘도 겨울치고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겨울비치고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영동에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영서 남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전 7도, 광주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도 서울 10도, 대구 12도, 창원 13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대표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